이제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감점평가 관계법규 문제풀이 강의죠. 문제풀이 강의인데 제 이름은 이제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이제 문제풀이 할 텐데 지금 문제풀이는 이제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게 뭐냐면 이제 해계학하고 그다음에 경제학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그다음에 관계법규, 부동산 원론, 민법이죠. 예, 민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 다 결정하는 것은 해계학하고 경제학이에요. 해계학하고 경제학이고 나머지 관계법규, 부동산 원론, 민법은요. 여러분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지 않아요. 해계학하고 경제학입니다. 해계학하고 경제학은 반드시 명가락을 하셔야 돼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해계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까락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항상 까락이 많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과목은요. 세 과목은 이제 공부를 기출문제 다른 거 부동산 원론이나 민법은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과목은 다른 담당 선생님한테 들으시고 이 관계법규는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75점에서 80점 나옵니다. 75점, 80점. 올해도 좀 어려웠었는데 올해도 기출문제 보게 되면 지역주의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지역주의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어가겠지만 상관없어요. 이거 틀려도 75점 기출 문제 공식으로 공부하시면 75점에서 80점 공부하시는 나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지역 문제는 이제 나중에 지역지역 문제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게 할 텐데 지역지역 문제는 나온다 하더라도 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75점, 80점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경제학하고 해계학은요 반드시 45점 넘으셔야 돼요. 45점. 반드시 45점 넘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경제학은 55점 넘으셔야 돼요. 55점 넘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45점 까락 40점 이하 까락 없이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하잖아요. 60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0이죠. 평균 60점에서. 관계법규 75점 맞고 부동산 원론 75점 맞고 민법 75점 맞으면 얼마요? 플러스 15 곱하기 3. 15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이게 45점 플러스 45점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25점이니까 총점에서 이제 합격하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법규하고 부동산 원론 민법은요 이제 75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고요. 남는 시간은 해계학하고 경제학 하세요. 해계학하고 경제학 하세요. 그래서 해계학하고 경제학만 까락만 넘으시면 구체적으로 해계학 45점, 경제학 55점 넘으시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당일날 시험 보고 와가지고 집에서 답안지 딱 맞춰보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60점 넘었다. 그럼 바로 이제 일주일 쉬고 바로 2차 시험 달리면 되죠. 그래서 경제학하고 해계학하고 이제 까락을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됐고 이제 관계법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감정평가사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관계법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관계법규죠. 이제 제 책이 서머리라는 책. 예, 한 450페이지 정도 돼요. 요약서 치고는 좀 두껍죠. 예. 대신 기본서가 없어요. 기본서가 없어요. 기본서가 보통 신림동에 나온 기본서가 1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13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아마.
작년까지도 제가 기본서가 800페이지가 있었어요. 800페이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안 내기로 했어요. 왜냐면 기본서 이제 800페이지도 두껍죠. 예, 두꺼운데 작년까지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강의를 했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 서머리 가지고도 충분하더라. 이게 450페이지짜리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75점, 80점 남는 데는 70점, 80점을 만든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본서 강의는 안 하고 서머리 가지고 기본 강의하고 이 서머리 가지고 마무리 강의도 하죠. 이 서머리라는 책이 있고요. 서머리라는 책이 보시면 이게 기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기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던 그 지문들을 기출된 지문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 그 기출 문제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시험이든 특히 관계법학은 그럽니다. 그다음에 서머리 가지고 기본 이론 공부하신 다음에 기출문제집이죠. 기출문제집은 OX집인데 OX 가지고 확인하시면 이게 75점, 80점을 많이 남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 객관식 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식은 이제 준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 일단 오지선다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죠. 오지선다로 된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일반적 방법입니다. 아니면 저같이 OX 가지고 OX집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이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OX집으로 많이 더 공부를 하거든요. OX집으로. 예. 변호사 시험 객관식 보잖아요. 그래서 OX집으로 많이 더 공부를 해요. 근데 간평사에서는 OX집을 주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이건 안 하고 OX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X집으로 제가 강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1차 객관식 공부할 저도 이제 행시도 했었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볼 때도 객관식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객관식을 제가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객관식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OX집이 없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는 지금은 이제 여러 과목에서 OX집이 문제집이 있긴 한데 제가 공부할 때는 OX집은 없었고 오지선다만 있었어요. 오지선다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것을 만약에 이거 가지고 OX 노트를 만들었어요. OX 노트. 예를 들어서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으면 답이 1번이 답인 거죠. 그럼 제가 2번을 찍어서 틀렸어요. 2번 찍어서. 그럼 이제 정답이 1번인데 제가 2번 찍어 틀렸단 말이죠. 그러면 3, 4, 5번은 이제 옳은 문장이죠. 옳은 문장이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 3번, 4번, 5번은 제가 정확히 알고서 이 옳은 문제라는 거 다 지웠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 이 두 개의 지문을 헷갈려가지고 둘 중 하나 찍었는데 답이 1번인데 2번 찍어 틀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오너트 만들어 OX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1번 지문을 그대로 씁니다. 1번 지문을 그대로 써요. 이 틀린 거니까 쭉 쓰고 여기다 X표 주고 틀린 거라 치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에 틀린지를 이렇게 줄쳐놓고 여기다가 빠른 문장으로 붙여놓죠. 2번도 그대로 씁니다. 2번도 이거 맞는 문장이죠. 그대로 쓰고 오래 쓰고 그다음에 그대로 써놓은 다음에 제가 헷갈렸던 부분 있죠. 거기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노트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OX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객관식 점수 잘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만들었냐? 몇 페이지 안 돼요. 대학 노트 제가 공부할 때는 2,000원짜리 대학 노트 한 권이었거든요. 한 권.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랐으니까 2,000원짜리 대학 노트 있죠. 2,000원짜리 대학 노트 가지고 OX 노트를 만들면 될 겁니다. 한 권도 다 채울 필요도 없어요. 예, 채울 필요도 없고 틀린 거하고 헷갈리는 질문만 OX 노트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이것만 돌리는 거죠. 이것은 안 봐도 돼요. 지금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정확히 OX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제다 OX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은 지금부터 시험장까지 안 보고 시험장에 가도 맞출 수 있어요. OX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우고 안 보고 이것만 보는 거죠. 이것만 정리된 거 이것만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것만 한 10번 정도 보면 점수가 파가 올라갑니다. 단기간 내. 그래서 여러분들
다섯 과목인데 저는 제가 행시할 때 다섯 과목이고 변호사 시험 볼 때 일곱 과목이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단점은 시간이 많이 다는 거,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고 이제 장점은 뭐예요? 짧은 시간 내에 점수를 수직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 책은 해독순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방법들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문제집을 OX집을 만든 거예요. OX집으로. 그래서 쭉 풀어보시다가 OX가 정확히 판단되지 않는 그 문제는 체크해놔가지고 그것만 보면 되죠. 따로 노트를 안 만들어도 되고 따로 노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따로 노트 만들기 귀찮으면 시간 없으면 체크한 것만 틀린 것만 이제 보고 시험장 가시면 되죠. 전반전 얘기 해드렸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및 주요 내용이죠. 이제 여러분들 관계법규 9개 법률을 시험 봅니다. 9개 법률을. 그래서 보시면 국토기획 및 이혼의 법률, 부동산 가액 공시할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항의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중에서 지적해야 하는 부분, 부동산 등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다음에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9개의 법률을 봅니다. 우선 수치 문항은 13개, 여기 13개, 그다음에 마지막에 동산 채권 담보법은 1개. 나머지는 3개에서 4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3개, 4개. 뭐 다 외울 건 없고요. 3개, 4개, 3개, 4개인데 뭐 3개, 4개는 외울 건 없고 이제 국토계획 및 이혼한 법률 13개 나오고 그다음에 동산 채권 담보법이 1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3개, 4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 문항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40개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목표의 몫은 뭐다? 75점에서 80점이다. 30개에서 32개 맞추자. 30개에서 32개 맞추자. 더 이상 맞추지 마자. 80점 넘으면 오버 한 거니까 맞추지 말고 80점, 맥시멈 80점까지 맞자. 남는 시간은 경제하고 회계하자라는 거죠. 학습 방향 보시면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지. 그래서 보통 모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과목은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건축법하고 도정법 때문에 도정법 잠깐 보시면 이 건축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는데 도정법 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건축법하고 도정법은요 양이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네 문제 나와요. 네 문제. 그래서 배보다 이걸 열심히 공부하시면 건축법하고 도정법 열심히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한 여러분들 선배들도 건축법하고 도정법은 공부 안 하고 시험 문장에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이거 안 해도 이거 다 틀려도 시험 붙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하고 도정법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법하고 도정법 열심히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그래서 모든 법률을 열심히 하지 말자. 두 번째, 가장 많이 출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혼의 법률, 국토계획법을 철저히 학습하자. 13문제 나오죠. 13문제. 13문제에서 11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11문제. 11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0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10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이 이제 몇 문제, 한 2문제 정도가 여기서 2문제인가? 1문제인가? 1문제였나? 나중에 볼 텐데 이게 지엽적인 데서 나오긴 했어요. 지엽적 문제에서 나와 이렇게 해요. 이 지엽적 문제는 지엽적 문제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서머리 없다는 거. 서머리. 제 책에 서머리는 없었어요. 서머리는 없었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서머리는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행규칙 있죠. 시행규칙. 국토장관 불령, 국토교통부 장관 불령을 시행규칙이라는데 이 불령의 내용이 나올 때 이 서머리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 문제, 두 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만 철저히 하셔도 11문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일단 쉬운 법률은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 가액 공시법, 부동산 평가사법, 고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동산 채권담보법 이 5개 법률은 다 맞추자. 왜냐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고요. 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 5개 법률이 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개예요? 6개, 10개, 15개죠. 15개. 그래서 11개 플러스 15개. 25개죠? 25개죠? 여기서 하나 빠진 법률이 뭐냐면 공간정보 구축법 예 여기 있죠. 이게 빠졌어요. 이게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 네 문제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정보 구축법은요. 공간정보 구축법은 양이 좀 적거든요. 양이 적어요. 양은 적은데 양이 적은데 이제 뭐라 하더라. 암기할 게 많고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맞추지 못하고 세 문제만 맞자. 세 문제 맞추자. 세 문제 맞추자. 그럼 몇 개요? 26개, 29개죠.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여기 도정법은 2문제씩 맞추자. 2문제만 맞추자. 왜냐면 이게 건축법하고 도정법이 어렵고 양이 많다 하더라도 2문제는 기출문제 나오거든요. 4문제잖아요. 네 문제잖아. 4문제. 그러면 몇 개요? 33개네. 우리가 목표가 32개인데 33개 목표 초과했죠. 항상 이렇게 맞추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게 목표이긴 한데 여기서 한두 개 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0개에서 32개는 나올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하자. 이렇게 목표를 하자. 다 맞추려 하지 마시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중심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출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은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기출지문이 반복해서 이게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근데 예상조문은 뭐냐면 기출조문이 있죠. 기출조문 위에 있는 조문, 밑에 있는 조문. 이 예상조문이에요. 가만히 여기 제가 서머리에다가 기출 연도를 표시해 보니까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출조문이 반복이 되고 또 난이도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난이도를 조정하다 보니까 기출조문 위에 있는 조문, 밑에 있는 조문을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 정리하다 보니까 출제하신 분들이 이제 법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나 봐요. 법전에다가 기출연도를 표시하는 것, 기출연도를 표시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기출조문이 중요하니까 기출조문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복귀는 정리하면 관계복귀는 서머리 한 권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 이렇게 보시고 끝납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하시면 시간 낭비, 돈 낭비니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서머리하고 기출 문제집을 중심으로 하시면 75점, 80점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75점, 쉽게 나오면 80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정도 하시고 교재가 아직 안 나는데 교재가 지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재 작업을 다 못했어요. 오늘 나간 자료는 교토계획및 법률만 나갔는데 한 2, 3주 지나가면 다 작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자료 가지고 합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률입니다. 이게 줄여서 국토계획법을 하는데 양이 많습니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걸 다 공부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게 13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13문제 나오는데 우리는 11개를 맞추는 거 목표로 한다. 13개인데 11개를 맞추는 거 목표로 한다.
이 정도 하시고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계획 구조죠. 국토의 계획 및 위원회 법률. 앞에 있는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배울 텐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국토계획 및 위원회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배우게 돼요. 여러 가지 계획을. 그래서 앞에 보시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공간 재구조학. 이게 새로 2024년도에 새로 들어왔죠. 공간 재구조학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계획이 끝나면 여기까지가 계획이고, 계획이 끝나면 계획을 실행해야 되죠. 개발 행위가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게 돼요. 하나 보시면 이제 일단 국가계획을 공부합니다. 이 국가계획은 전국 단위 계획은요. 전국토를 어떻게 계획을 짜고 발전시킬지 하는 계획을 짜죠. 이거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이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이 전국 단위 계획이고요. 국가계획이 만들어지면 광역도시계획이 이거 기초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광역계획권은 뭐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있고 서울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광역계획을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쪽은 경기도, 이쪽은 서울이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정해가지고 여기를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라는 계획을 짜는 거죠. 아니면 경기도가 있으면 이제 수원시가 있고 화성시가 있어. 수원시, 화성시가 이렇게 있는데 수원시, 화성시였는데, 그래서 수원시하고 화성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 부분 광역권을 정해가지고 이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만드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그 기초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어집니다.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어디예요? 세종시. 특별자치는 뭐예요? 어디에? 제주도. 그때 시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기초가 된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기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특광시군의 개발 여러 가지입니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여기 아세요? 토지용 교통 여러 가지 계획입니다.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 하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이것을 쭉 줄이면 이제 도시군 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왜 도시하고 군이 나오죠? 도시하고 군.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계획은요, 이 도시하고 군이 행정계획의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계획 수립의 기본 단위가 도시하고 군이에요. 기본 단위. 도시하고 군.
그래서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시 도시죠, 도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도 도시고요. 그다음에 군, 그렇죠. 군은 여기 있네, 군. 그죠? 그래서 왜 도시군 했냐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 제일 큰 데가 구가 있어, 구. 아니, 구가 아니라 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도가 있고, 이 도는 너무 커서 계획을 이제 도로 계획의 수립의 기본 단위 삼기 너무 크다는 거죠. 예. 너무 커가지고 이걸 계획 수립의 기본 단위 하기에는 너무 적절치 않다. 도가 있고 제일 지방자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구가 있죠. 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구가 있죠. 구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그걸 계획 수립의 기본 단위 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계획 수립의 기본 단위로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관악구잖아요. 관악구에서 관악구청장이 계획을 하나 만들려면 혼자 만들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서초구나 옆에 붙은 서초구나 동작구나 관악구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서초구청장하고 관악구청장하고 구로구청장 협의를 해야 돼. 관악구청장 계획을 만들 때마다 옆에 있는 서초구청장, 동작구청장, 그다음에 누구예요? 구로구청장 협의를 해야 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여기 특별시 있죠. 특별시. 이 특별시장, 서울시장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특별시장이 만들면 이제 여기 의견, 서초구청장, 관악구청장, 구로구청장, 동작구청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관악구에 계획을 짜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는 계획 수립을 하기엔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도하고 구 사이 중간에 있는 거.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면 되겠죠? 서울특별시. 이렇게. 그래서 이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이 시는 수원시라고 합시다. 수원시. 군은 연천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수원시랑 연천군이 면적이 비슷해요. 면적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보다는 작고 구보다는 크다는 거죠. 중간 도보다는 작고 구보다는 큰 어느 중간에 있는 면적을 하나 잡아가지고 면적이 비슷한 거 묶어가지고 특광시군을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 단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이라 나온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도시는 특광시죠. 군은 군이고. 그래서 특광시군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와서 아셨죠? 예. 이것은 시험에 안 나는 거야. 들어두면 괜찮아. 들어두면 이해하는데 이 국토기획법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왜 특광시군이 자꾸 나오는지는 왜 자꾸 특광시군. 특이에요. 특광시군. 이게 다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할 텐데 왜 특광시군 왜 자꾸 나오는 이유보다 도시 계획 수립의 기본 단위를 특광시군을 한다. 특광시는 도시고요. 군은 군이니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됐죠? 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있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도시군 기본자 있으니까 이게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수상적인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 하면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가 있죠.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여기 용도구역에 하는 게 있죠. 여기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도시, 수죠. 개도시수. 이것이 용도구역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용도구역에 하는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에 하는 계획.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계획이죠.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거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 한 게 뭐가 있어요? 일산이나 분당 같은 데 있죠. 일산, 분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 정비사업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잘 아시죠?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사업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하겠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계획 수립 기초 뭐라고 했어요? 도시군이라죠. 특강시군을 상대로 이제 특강시군을 이렇게 특광시군에다가 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기업 만들고 도시군 관리계를 만듭니다. 네.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전체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뭐 인천광역시다. 인천광역시 전체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이게 무슨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전체 무슨 특강시군의 관할 구역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는데 서울시가 있고 이제 관악구에 이 특정 지구 여기 이만큼은 관악구가 이렇게 있는데 관악구, 여기가 관악구 중에 이 정도 지역을 이것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이만큼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단위 계획은 특강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 때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관악구 전체가 아니라 관악구 중 일부를 이만큼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이만큼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이만큼 계획을 지정하고 여기다가 계획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일부. 특강시군, 이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강시군의 전부인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특강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됐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요. 기반시설하는 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울 것도 없어요. 자주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데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다 서울시도 그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 재개발이 아니지?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됐어요. 개발이 완료됐어요. 거의
이제 지금 1900 우리나라 개발이 시작한 것이 1970년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서울을 시작해서 지방까지 다 개발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개발이 완료됐고 한 40년 지나니까 그래서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이게 개발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까는 거,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까는 거 말합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개발이 완료되고 거의 다 완료됐어요. 그리고 40년 지났어요. 그럼 노후화가 되겠죠. 노후화가 되면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죠.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재개발 건축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만 하지 말고 이 공간을 잘 활용하자. 기존에 했던 공간을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난 게 공간 재고 조약입니다. 그 학주 보시면 써놨는데 학주에다가 그래서 써놨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공간 재고 조약 계획은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을 융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간 재개발 재건축만 하지 말고 공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좀 활용해 보자. 그다음에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상업, 산업 등 다양한 용도가 혼재된 공간을 조성하고, 그래서 다양한 용도가 하나의 용도만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용도를 사용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별 비율,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합니다. 이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정 용도 구역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 재고 조약 계획보다 이제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만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공간을 잘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보시면 공간 재고 조약이란 토지 이용,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을, 이것은 이제 높이 등을 여기 용도, 이것을 행위 제한, 건축 제한, 행위 제한, 이걸 행위 제한을 합니다. 행위 제한. 토지나 건축물이죠.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시설, 토지나 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를 정한다는 것은 행위 제한. 내 땅인데 아무 건물에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 건물이나 내 땅인데 난 10층 짓고 여기 앞에다 10층 짓고 싶어. 10층 못 지어요. 그 동네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요. 5층만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동네 10층만 지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건폐율도 마찬가지고 용적률도 마찬가지고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건폐율, 용적 나중에 합시다. 예. 다 행위 제한인데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는 거죠. 용도구역에 여기 보시면 용도구역에 뭐가 됐냐면 아까 봤죠. 용도구역 여기 위에 여기 있죠. 용도구역. 용도구역 있죠. 용도구역이 정해지면 이게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이라는 것은 여기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완화시켜서 공간을 이제 재개발, 재건축만 하지 말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가지고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도시혁신계획을 만들고,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복합용도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여기 기반시설 여기 있죠. 예.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말이에요. 기반시설. 예, 도시군 계획시설 입지 복합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자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입지 복합구역 뭐냐면 기반시설을 이제 입체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가지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올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서머리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계획입니다. 계획. 보시면 계획에는 뭐가 있어요? 국가 계획 있고요. 계획에는 국가 계획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 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 있다.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있고,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제 계획을 실행해야 되죠. 계획 실행. 계획이 실행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개발 행위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 개발 행위는 개발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하는 경우 있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어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예.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건 기반시설 만드는 겁니다. 기반시설. 여기 위에. 도시군 계획시설 있죠. 이게 기반시설이고 위에 기반시설도 있죠.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이에요.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뭐예요? 그것은 신도시 만드는 거. 신도시 만드는 거고, 정비 사업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 됐죠. 네, 이것도 객관식 질문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국토기획법에서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고요, 정비 사업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정비 사업은 나중에 도정법 할 때 그때 공부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건 객관식 질문이니까 알아두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가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다. 세 가지는 알아두세요. 객관식 질문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체계를 잡았습니다. 하나씩 이제 문제 풀 텐데 여기서 어떤 국가 계획부터 하나씩 공부하게 돼요. 하나씩. 이제 총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강의를 나눌 거냐면, 이제 문제를 이제 읽고요.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따라오시냐면,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안 풀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문제를 예습을 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예습을 하지 않고 온다 전제에서 일단은 저랑 같이 문제 푸세요. 풀면서 이렇게 제시해 주면 OX 판단을 하세요. OX 판단. 네. OX 판단. OX 수업 시간에 OX 판단을 하세요. OX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OX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틀렸으면 틀린 지문은 옆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세요. 체크를 해놓으시고, 일단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고, 이제 복습을 하셔야죠. 복습을. 네.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은 예습을 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오셔가지고 만약에 예습하시려면 예습하신다면 예습 어떻게 하시냐면, 서머리 있죠. 서머리. 제 책 서머리를 가지고 예습을 하시고, 이거 가지고 해당 부분 책을 읽고 오셔가지고 문제는 저랑 같이 푸는 거죠. 이 책 자체는 예습하지 마시고, 책 예습하시려면 서머리를 가지고 예습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문제가 저랑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읽어보고 여러분들 OX 판단하시고, 틀렸으면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강의 들으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 이 부분을 이제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서머리에다가 체크해 놓으시든가, 아니면 어디다가 체크해 놔가지고 시험 볼 때 이 틀린 거만 보자.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시험 직전에는 틀린 것만 보세요. 틀린 것만. 그렇게 하면 이 책을 하루나 이틀이면 다 볼 수 있어요. 하루나 이틀이면. 그래서 600페이지 좀 넘는데 600페이지 본데 가지고 일주일 볼 수는 없잖아요. 막판에. 그래서 하루나 이틀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OX 이 책을 EX를 이 문제집을 OX 노트로 활용하자는 거죠.
OX 노트를 활용하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시 별도로 OX 노트로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아셨죠? 예습은 정리하면 예습은 서머리를 하시고 이 책은 예습하지 말자. 예습하지 말고 와서 저랑 같이 문제 읽을 때 OX 판단하시고 틀린 질문 있으면 체크해 놓으시고 강의 들으시고 복습할 때 OX 노트를 이렇게 서머리 같이 복습을 하시고 이제 이것만 틀린 지문을 따로 오더 노트를 만들든가 OX 노트를 만들든가 아니면 체크만 해놓으시든가 해가지고 시험 볼 때는 틀린 것만 보자. 틀린 것만. 아셨죠? 틀린 거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확히 OX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찍어서 맞춘 것은 맞힌 게 아니에요. 네, 찍어서 맞춘 게 아니고 찍어서 맞춘 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생각하시고 찍어서 맞춘 거 틀린 거다 생각하시고 OX 노트로 이제 활용하시든가 체크해주시든가 해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객관식 이렇게 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시고 문제 봅시다. 문제 1번 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OX, XX 포함되죠. 네. X죠. 보시면 국가계획은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광역도시계획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OX 오죠. 예, 아까 봤던 거죠. 오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3번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OX X죠. 광역도시계획이 아니죠. 아까 옛날 건데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했죠. 도시계획. 지금 도시군 계획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옛날 문제래요. 옛날 법이 2010년대는 도시군 계획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해요. 도시계획이라고. 뭐 상관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됐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X.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란 특, 광,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혼의 법률의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 훼손된 자연환경 경관의 개선, 복원, 그다음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정체성, 문화유산 보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뭘까요? 수도권이 아니겠죠. 수도권이. 이 국토계획법은요. 전 국토를 대상하니까 수도권이 아니겠죠. 수도권이. 그래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하는 기본 원칙은 이제 이거 주칭을 보시면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 그다음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이런 것이 원칙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정체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 이런 것도 원칙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나오네. 기후변화 대응. 풍수의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원칙으로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좋은 말만 있어가지고 수도권은 안 나와. 수도권은 안 나온다. 그다음에 5번. 이게 이 문제 나왔을 때 어렵긴 했어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의 최종 평가 수준은 시도지사이다. OX. XX.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는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한다. 보시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하면 틀린 겁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이걸 자꾸 말씀드리면 객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게 중요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평가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죠.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주어를 틀리게 주어를 이렇게 여기를 시도지사 하면 틀린 거죠.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식 문제가 제일 많이 나는 문제가 여기 소수를 틀리게 하는 거죠. 소수로 평가해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틀리게 맞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를 바꾸고 틀리게 하고 이 중간에서는 여기 중간을 틀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난이도가 어려우면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를 이제 중간에 목적이 있어 목적어를 틀리게 합니다. 아무튼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 서술을 틀리해서 제일 많이 묻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를 틀리게 해서 많이 묻고요. 근데 목적어를 틀리게 해가지고 묻는 경우는 문제가 어려운 거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에는 토지 이용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에 대한 사항 고려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OX. O입니다. O. 예. 그래서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에는 토지 이용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됐고요. 다음 문제. 7번 문제.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에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 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접근성, 편리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OX. O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거 다 이걸 틀리게 내기들 않아요. 그래서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에는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 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접근성, 편리성 등을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 그다음에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하는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죠? 맞습니다. 융자는 대출을 말하는 대출을 말하는 오죠. 예. 2023년도에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많이 맞히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9번 해설 보시면 국토부 장관은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고요.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잔해법률 특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융자, 그 다음에 국가균형 발전 특법법에 따른 포괄 보조금 지원 등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9번 보시죠. 9번.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교통장관이 평가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OX. 국토교통부장관인데 여기서는 옛날이니까 2010년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맞는 거고요. OX. X죠. 반영해야 됩니다.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를 도시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야 됩니다.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의 수립 집행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똑같죠? 똑같이 나왔죠? 2023년 또 나왔죠? 국가와 지자체는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추진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반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도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개발 보장하는 계획의 기본이 된다. OX. 도시군 계획. O죠. O죠. 도시군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도 아니고 도시군 기본 계획도 아니고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장하는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국토계획 말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만든대요. 만들 때 뭐야? 도시군 계획을 기본 삼아서 참고해서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이렇게 여기 똑같이 또 나왔죠. 혹시 보시면 1번은 됐고 2번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하는 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원화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이 기본이 된다?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죠. 그래서 X죠. 그래서 기출문제 푸시고 이렇게 OX 노트를 가지고 정확히 하신 다음에 서머리 책 한 번 더 보시면 시험 보는데 시험 이제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11번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OX. O죠. O. 네. 국가계획이 우선하겠죠. 여기는 아까 했죠.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했죠.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대로 하시면 이런 문제는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이죠. 국가계획이 광역도시계획보다 위에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해설을 보시면 광역도시계획하고요.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됐죠? 그 다음에 12번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군 계획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OX. 오죠? 예. 도시군 계획하고,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은 같이 아까 설명하고 있죠.
해설 보시면 맞죠? 그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 부합해야 된다.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됐죠? 1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가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OX XX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겠죠. 그렇죠?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이 다를 때는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겠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가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니까 상위니까 상위있으니까 우선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 순서만 쭉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좀 쭉 풀어보세요. 이 똑같은 유제를 한 것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출제된다는 것은 보여주면서 유제를 이제 빠짐없이 정리해놨어요. 내년에는 좀 올해까지는 이렇게 실어놓고 내년에는 유제 문제를 정리할 텐데 왜냐면 정리해야지 이제 책이 더 이상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괜찮아서 올해는 유제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내버두고 아무튼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1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하는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의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시장 군수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요. 부분별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 해요. 그럴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부합한다. OX X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만약에 틀렸으면 이 문장 쭉 쓰고 이대로 쭉 쓰고 찍 긋고 기본 이렇게 고쳐놓으라는 겁니다. OX 노트에다가 이것만 하시면 이제 세속수가 많지 않아도 이제 충분한 점수가 나와요. 됐죠? 보시면 특강시군이죠. 특강시군 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이 하는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됐죠?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유제가 두 문제 붙어 있는데 똑같으니까 풀어보시고 15번 보세요. 15번.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안하여 부분별 수립하는 부분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OX 부합해야 되죠.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15는 14번에 똑같고 16번 해설은 됐고 16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용에 관한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는요 국토계획 및 원해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의 목적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OX X죠. 이제 부합하도록 해야 되죠.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해설 잠깐 보시면, 아이고, 여기 있다.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제 토지에 관한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이제 지정한다는 거죠. 지정하려면
그 구역 등의 지정 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돼도 된다. 나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공부합니다. 그때 다시 하기라 하고 일단 지금은 부합해야 된다. 17번 보세요. 17번. 이것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지식경제부 장관이 20만 제곱미터의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OX. 이거 몰라도 될 것 같은데 2010년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있어요. OX. XX. 20만 제곱미터일 때는요, 이게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불료. 예, 불료. 정리했는데, 아이고, 이제 위에 있는 것은 법조문이고요. 밑에 있는 걸 여기 있거든요. 이게 제가 정리한 건데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장은요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거쳐야 되고, 지자체의 장은요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가 필요하고, 5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거쳐야 된다. 근데 20만 제곱미터였죠. 아까 2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니까 이제 필요 없죠. 30만 제곱미터 넘어가야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필요한데, 아까 20만 제곱미터였으니까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필요 없죠. 이거 위에 있는 걸 읽어보시고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이해가 힘드니까 이거 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 합시다. 쉬었다가. 예.